네, 2024 미국의 선택, 미 대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경합주에서 막판 표심을 호소합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무엇이고 경합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지금 이 상황, 두 후보 엇갈린 메시지를 내고 있죠. 엇갈린 메시지, 그러니까 통합이냐, 심판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 후보가 이번 캠페인에서 지속해온 그 선거 프레임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건데요. 예.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더 이상 분열을 얻고 통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출마했다가 낙마하고 2인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즉 인플레이션, 물가 이 부분을 공략하고 남북 국경 위기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유효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리고 경제나 어떤 그 남북 국경 문제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동층의 표심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심판론을 강조하는 거죠. 예, 뭐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바지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49%로 정말 결과를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뭐 왜 이렇게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양당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 공화당이라는 두 개의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확률이 제로입니다. 희박하다고 하는데 그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들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 공화당 지지층. 그리고 뭐 그 부동층들도 결국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두 후보의 지지가 이제 그 나뉘는 거고 이 두 후보 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이제 그 표심을 보여주느냐. 예. 그리고 실제로 투표 날에 투표로 나가가지고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당 일체감이 강한 예. 그런 정당 충성가 강한 분들은 한 전당대회가 7, 8월에 개최가 되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되고 나면 거의 표심을 확정을 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정당 충성가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이제 표심을 서서히 투표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이 좀 더 빠르게 민주당보다 일어났고 그래서 2, 3주 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막 상승하는 게 보여줬잖아요. 그건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후보가 중간에 교체돼가지고 충성도가 약한 분들이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갖다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투표율이 가까우고 공화당 쪽에서도 결집하니까 이 부분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후보의 지지층들이 거의 결집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붙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특보 준비하면서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는데 또 다 갈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딱 열세가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경합주일 거고 그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많이 꼽히고 두 후보 역시도 마지막까지 그곳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인단 538표 중에 과반이 270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개 경합주에서의 표심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 7개를 제외한 43개 주와 DC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어느 후보한테 지지할지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5% 이상 나기 때문에 이런 그 주들은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예측 모델을 돌려보면 민주당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226, 예. 공화당의 트럼프는 219 이렇게 선거인단을 확보할 거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나머지 93표의 행방이 중요한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해리스는 러스트벨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선벨트 중에 네바다에서 강세가 있고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이 세 군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따져보면 그 해리스가 만약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바다를 가져오면 50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6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276이니까 26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펜실베니아가 중요해서 밖에 없는 거죠. 11표를 가졌기 때문에 276에서 19이 빠져버리면 그리고 트럼프가 19을 가져가 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그 270을 만드는데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러스펠트 세계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주는 19표의 선거인단에 걸린 펜실베니아. 트럼프 입장에서도 선벨트 세 곳에다가 펜실베니아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승리 방정식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19표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펜실베니아에서 구애를 하면서 지지 결집과 동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서 7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서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워낙에 초접전이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두 후보가 똑같이 269명씩 확보해서 뭐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승부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워낙 초박빙이니까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막 되고 있는 거고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38이니까 269 대 269 진짜로 절반으로 딱 갈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재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하원에서 이제 컨틴전트 일렉션 임시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1월 초에 그 승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선거 그 경우에는 모든 하원의원 435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한 표씩 행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그렇죠. 계속 그 투표를 해서 과반을 획득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각 주에서 한 표씩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주마다 하원의원도 공화당, 민주당 그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공화당이 26개 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민주당은 22개 주와 그다음에 그 DC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만약에 이런 거 내년 1월 3일 날 새로운 의회가 개원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개원하는 연방 하원에서 지금과 같은 공화당 우위의 어떤 그 지형이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거고 만약에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서 뭐 보다 많은 주를 민주당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가져가게 된다면 해리스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합주 특히 펜실베이니아 2016년에는 트럼프가 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가면서 당시에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후보의 지지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해리스 부통령은 상대적으로 좀 여성 유권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남성 유권자이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백인인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이민자의 국가고 그리고 비백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권자, 유권자의 층을 보면 여전히 그 백인이 최소한은 67%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69%였는데 퍼센트가 조금씩은 줄고 있어요. 근데 이 그 67% 중에 백인 여성이 32%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32%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고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백인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55%, 60% 정도는 그 공화당을 지지하고 물론 백인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유권자는 공화당 지지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그 대선에서는 2020년 중간선거와 마찬가지로 낙태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고 이 낙태권 이슈, 그 재생산 여성의 몸을 자신이 이제 그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낙태권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아무래도 그 2022년에 로비 웨이드라는 연방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 그 낙태권, 임신 중정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연방 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태권 이슈가 중간 선거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유효한 이슈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백인 여성,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가 좀 더 셌던 백인 여성들도 동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이런 백인 여성의 표심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가지고 초박빙의 선거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낙태권 이슈를 재생산하면서 공세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히든 해리스, 샤이 트럼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샤이 트럼프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과연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당적도 여러 번 옮기고 굉장히 논란에 많이 휩싸인 사람인데 과연 그 보수 정당이고 전통이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맞나? 그 사람을 지지해줘야 되나? 이런 공화당 지지 중에서 그 끝까지 표심을 잘 표현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투표날 가서는 트럼프한테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 중에 93%가 결국 트럼프한테 표를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죠. 그러면서 어떤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란 말이 이제 그 부각이 됐고 2020년에도 샤이 트럼프가 존재했지만 아무래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4년간의 평가 기준선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공론화되고서 이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 지지하는 거 숨길 만큼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그 시골에 사시는 그래서 여론조사 표심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공화당 지지층들의 표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표심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여론조사 표본에 잡히지 않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히든 해리스라고 얘기가 나오죠. 저는 앵그리 해리스라고 막 얘기를 하는 적도 있었는데 뭐냐면 해리스 후보가 사실은 중간에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하고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로 2016년에 트럼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이 사람한테 내 표심을 던져도 되나 지지해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굉장히 선전을 하시고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잘 이끌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가 더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보다 좀 빨리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정도 남기고서 지지층들이 결집을 한 거고 반면에 민주당은 많이 결집했지만 공화당의 수준까지는 못 미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투표날을 앞두고 이제는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막판 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막판에 이제 그 두 후보가 다시 초박빙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히든 해리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공화당보다는 지지 결정을 하는데 좀 늦은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과연 이 히든 해리스라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원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4년 전에 바이든과의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번 선거의 사기 가능성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패배를 할 때 이번 결과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크죠. 자신이 어떤 공정하고 제대로 된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일 때만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펜실베니아의 특정한 카운티에 2,600명
2,600명의 뭔가 저 가짜로 등록한 유권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결과 불복을 위한 토대를 만든 것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은 그런 얘기가 없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초박빙으로 패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선거 불복 어떤 가능성이 커지고 또한 깜짝 승리 선언을 또 2020년처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이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4년 전에 굉장히 그 초유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미국 국민들이 본데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월 6일처럼 연방 폭동 사태는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그 대부분의 가담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교사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복을 하게 된다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승자를 결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과 함께 연방 상원 의원, 하원 선거도 이제 치러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추진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대선에 비해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이게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참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힘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현재 그 연방 상하원 선거 진행되는 걸 보면 연방 상하원 같은 경우는 34석이 걸려 있는데 투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느 당이 승리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이 하원 선거나 상원 선거 다 이 대선 후보와 대선이 같이 치러질 때는 대선 후보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밴드웨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원 그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 상원이 공화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하고 연방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 근데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분점 정부가 되겠죠.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상원, 공화당 혹은 민주당 하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제약이 되겠죠. 그렇죠. 그 행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이 그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단전 정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단전 정부 즉 공화당 대통령, 공화당 상원, 공화당 하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 관세라든지 아니면 여타 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이 장악한 그 연방 의회가 힘을 실어줘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다 강력한 트럼프의 의제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해리스와 트럼프 안보,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보 분야,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가지고 두 후보의 어떤 색깔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 안보 재선 그 캠페인 슬로건이 뭐냐면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와 글로벌 리더십의 어떤 다시 복원이었거든요. 그 기조 위에서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증대하겠다 이런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거래 중심 동맹 간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러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측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중심 동맹관을 가지고서 방위 분담금 중에 가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동맹과의 관계가 좀 삐걱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소원해지거나 약화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 중국의 우상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협력이나 한미 동맹은 견고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론에서 이제 거래 중심 동맹관에서 돈 하면서 이제 동맹을 좀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맞춤형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지막 관전 포인트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